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이슈강원 정우성입니다. 병오년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화두는 오는 6월 3일에 치러질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되고 있고요.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예비 캠프를 가동시키면서 선거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원도 역시 출마 후보권 윤곽이 잡히고 있어서 정치권을 비롯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지방선거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17곳의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6.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6.3 지방선거의 핵심 포인트를 미리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분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정곤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쁜 와중에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도 선관위 사무처장 김정곤입니다. 네, 6.3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유권자는 어떻게 선거를 대비해야 될지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선거와 대한민국 국민 투표를 관장하는 곳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강원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산하의 시도급 기관으로 강원도 내에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정당,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네,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또 역할도 클 텐데 강원도 선관위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특히 우리 투표 개표 관리와 이런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지도, 유권 해석 등을 실시하고 그리고 시기별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또한 우리 정당이나 입후보 애정자들이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을 하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는 홍보 사업을 하고 또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 참여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올해 6.3 지방선거 전후로 상당히 바쁘시겠네요. 네. 자,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에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선거 때마다 좀 방식이 달라서 유권자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어떤 점들을 좀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될까요? 네. 먼저 이번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예. 선거일은 6월 3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요. 또한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 5월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 7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데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시장 군수 선거, 그리고 지역구 도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하러 가실 때에는 먼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선거일 날 투표를 하실 경우에는 투표소 위치를 미리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 추천 선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당 명의나 기호가 투표지에 게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보자 이름을 확인하시고서 투표를 하러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기표소 내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인증샷을 투표소 입구에서 찍을 수가 있는데 엄지척이라든가 V자 표시 등 손가락 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게 되면은 그 가액의 10배에서 50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금품 제공을
발견하시거나 또는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시면은 우리 선관위 1390번으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고자에게는 우리 선관위에서 포상금을 두둑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도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권자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일 이전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이 궁금증도 좀 풀어주실까요? 네, 저기 선거일 명부 그 확정일이 5월 12일인데 네. 예, 그 주민등록 신고된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5월 12일 이전에 이사를 하시고 그리고서 전입신고를 하시면은 예, 자신의 그 새로운 이사한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5월 12일 이전이요. 예, 그리고 5월 13일 이후로 이사를 하시면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새 주소지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대신에 옛날 주소지에서 선거일 날 투표를 하시거나 더 편리한 방법은 5월 29일과 5월 30일에 사전 투표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매우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위장 전입은 이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제 거주의 그런 의사가 없이 오로지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위장 전입으로 볼 수 있는 주요 사례로는 사람이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나대지나 창고, 공장, 상가 등으로 투표의 목적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한 주택의 가족 관계가 아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무더기로 투표의 목적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인척 집이나 그리고 동료의 집에 실제로 그런 거주할 그 의사가 없이 투표의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유권자분들은 이 점 잘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무처장님, 지난 3일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예. 후보자 등록이 3일부터지만 도선관위는 훨씬 전부터 지방선거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지방선거 대비 어떻게 언제부터 하시나요? 네, 지난 그 1월 15일에 그 각 시군에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를 그 통보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선관위는 지난 1월 23일에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월 22일에 도지사와 그리고 교육감 그 입후보 예정자와 그 관계자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네. 이 설명회에서 먼저 예비후보자 등록 방법과 등록 관련된 그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를 하였고요. 그리고 선거운동 방법과 그 정치 자금과 선거비용 관련된 회계 처리 그리고 후원의 등록 등에 관한 것들을 안내를 하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1월 29일에는 우리 18개 시군 선관위 사무국장과 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관리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2월 3일부터는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였는데요. 그리고 2월 11일에는 우리 18개 시군 선관위의 실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 연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회에서는 먼저 우리 지방선거 관리 지침을 안내를 하고 투표 관리와 개표 관리를 실습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후보자 등록 마감이 언제고 선거운동 기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비 후보자 등록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등록 기간은 일단 선거별로 다른데요. 예.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2월 3일부터 등록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과 시의원, 도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2월 20일부터 등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3월 22일부터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세대에 발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함을 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4일과 5월 15일 이틀간이고 오후 6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에서 6월 2일까지 총 13일간입니다. 네. 그리고 선거일 당일인 6월 3일에는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컴퓨터,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하실 수가 있고 이외에 일체 선거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문자 메시지와 명함, 벽보 등 선거운동과 홍보 수단이 요즘 정말 네.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실제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네, 문자 메시지로 이제 그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요, 자동 동보 통신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예비 후보자 기간 포함해서 총 8번까지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8회까지요. 예, 그리고 이런 그 20명 이하의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하는 경우는 무제한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권자들도 20명 이하의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선거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명함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 후보자가 지정한 배우자, 직계 좀비속, 선거 사무원 등이 명함을 배부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병원이나 종교 시설, 극장의 안, 열차 항공기의 안 등 법이 정한 장소에서는 명함을 배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후보자 우리 입후 배정자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명함을 살포하는 행위나 그리고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명함을 끼우는 행위 그리고 우편함에 명함을 투입하는 행위는 절대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선거벽보의 경우에는 우리 선관위가 그 지정한 곳에다가 일괄적으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착된 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그리고 철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수막은 후보자가 선거구 내의 읍면동마다 2매씩 게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일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명함이나 인쇄물들, 현수막이나 이런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하실 수가 없고요.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그리고 인터넷, SNS, 문자 메시지,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SNS를 활용한 홍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AI 딥페이크까지 동원되고 있는데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데 유권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해서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네. 계신지요? 네, 지금 최근에 그 SNS, 유튜브,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선거운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짜뉴스, 딥페이크, 허위사실이 그 유포가 확산이 되고 있어서 예.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관위에서는 강력하게 이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3월 4일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 이미지, 음향 등을 제작한 선거운동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드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체 하시면 안 됩니다.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그 가짜뉴스 딥페이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AI 기술 그 전문가와 그리고 법학 전공자로 구성된 그런 AI 딥페이크 대응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딥페이크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최신 기술의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그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SNS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전파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신속하게 이 해당 포털 사이트에 그 삭제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런 딥페이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검찰, 경찰과 함께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면 이제 각 언론사나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선관위에서 직접 여론조사를 하거나 또 내용 분석도 좀 하시는지요? 네, 저희가 그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강원도 선관위 내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의 그런 등록 사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들이 여론조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 또 이에 대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지만 우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절대로 직접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사전에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와 그 답변과 질문지는 우리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에서 선거일 당일 당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거나 공표하셔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별도 다른 위원회도 구성하셨죠? 네, 지금 이외에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우리 강원도 선관위와 그리고 18개 시군 선관위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5월 21일부터 사전투표 개시일 전일인 5월 28일까지를 후보자 토론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 토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그 토론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결정을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과 토론 주제, 질문 사항들을 결정을 하는 등 그런 전반의 토론의 전반을 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또 토론위원회가 선거방송 토론을 개최할 때에 우리 후보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우리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셔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선거방송 토론을 시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후보자가 누구인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선관위와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도민에게 가까운 선관위가 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신지요? 네, 우리 선관위는 이러한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대학 총장 선거나 농수축협차 합장 선거, 새마을 금고 선거, 신용협동조합 선거, 그리고 각종 체육회장 선거 등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각급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선거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지원해서 선거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민간 영역에서도 선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투표함이나 기표대 등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교에서 선거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6.3 지방선거까지 100여일 정도 남았네요. 네. 시청자분들, 도민 여러분, 유권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실까요? 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강원도의 미래 비전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선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위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후보 예정자와 우리 정당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강원도 도민들을 위해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셔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한 봉사자이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차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3월 4일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반드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제작물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또 선거법 위반을 예방 단속하면서 유권자 교육, 선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현을 돕는 핵심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정말 차질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최선 다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정권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6.3 지방선거는 9번째 치러지는 지방선거지만 이전 선거와는 사뭇 다를 거란 전망인데요. 결과에 따라서 차기 총선과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강원도를 이끌어갈 차기 지사는 누구인지, 시민의 삶과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은 누가 될 것인지 벌써부터 정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6.3 지방선거 판세와 핵심 포인트를 미리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김기석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또 아주 막중한 임무 맡으셨다고 하던데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일 막중한 임무는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계신 그 윗분을 좀 잘 모시는 게 제일 막중한 네, 임무고요. 가장 아마 크죠. 정하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아마 이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네, 맞습니다. 들어간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평소에 항상 이 국민의 절반이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사는데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뭐 불평등한 어떤 그 사회적 조건, 네. 이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신다 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하고 또 지역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네.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좀 전국이 균형되게 발전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거든요. 현재 지금 거기서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5급 3특. 그렇죠. 요즘 많이 듣죠. 네네네. 또는 뭐 지방 주도 발전.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수도권 주도의 발전을 하고 그 소위 트리클 다운이라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지방에 떨어지는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는 발전의 주체가 지방이 돼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일하게 된 것 때문에 뭐 좀 이제 학교를 은퇴를 하긴 했지만 네.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역할이 열심히 더 하려고 커지셨네요. 합니다. 네네.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고자 하는 많은 고민하고 계신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지방 시대의 의미는 그러면 뭘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보다 열악한 지방이라고 예. 하는 것을 좀 개선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런 부분들이 지방 분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문제 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이제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지방 자치, 자치 분권이라고 네. 하고요. 다른 하나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진단하고 그렇죠.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권한을 지역이 많이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또 기회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좀 골고루 배분이 돼서 네. 모두가 잘 사는, 모두가 번영하는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이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난
그 2025년이 우리나라에서 자치분권이 30년 된 해였습니다. 그렇군요. 1995년에 네. 지방자치단체 장을 이제 처음 선거로 뽑게 되면서 이제 이게 제도가 시작됐고 네. 2025년이 이제 30주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또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서 그 30년을 평가하는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이 지방자치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30년 동안 그럼 우리 뭐 한 거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평가를 해봤더니 큰 일을 말했다.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큰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 그 성과를 좀 공정하게 평가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의미하죠. 왜?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렇게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문제가 더 많아요. 성과도 많았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더 많아졌네요. 굉장히 많은 것이죠. 또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진다. 근데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 실제로 이제 이 지방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결정이 네. 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혹은 지방의회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심은 다 어딨냐? 중앙정치에 있지 네. 않습니까? 상대적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덜하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주로 이제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큰 진전을 이루는 예. 그런 시대 그런 것이 지방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진정한 지방 시대를 위해서 6.3 지방선거가 더 특별하고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투표, 우리가 사는 지역의 미래를 직접 선택하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실천이자 또 지방분권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방선거의 최근 의미나 역할은 실제로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그런 예. 나라죠. 그래서 뭐 제도나 전통이라든가 사회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앙지향적이에요. 네.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대통령 해결해 주세요. 또는 뭐 정부가 해결하세요. 그때 그 정부는 지방자치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제 사실 서구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서구 사회는 네. 대부분 그 지역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뭉쳐져서 중앙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지방자치가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앙집권적인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 것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아요. 네.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 인구 감소하죠. 인구 감소. 그렇죠. 네. 고령화되죠. 지역 소멸되죠. 뭐 이런 그렇죠. 시대적인 어떤 과제까지 잔뜩 지방에 지금 어깨에 얹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총체적인 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뭐 그래서 이제 현 정부 같은 경우에 어떤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느냐 하면은 자치분권 균형 발전 같은 것이 이제 더 이상 어떤 예전에는 어떤 지역 정책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책 카테고리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이제는 지방이 발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네. 엄혹한 국제 경쟁의 시대에 이제 그렇게 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강하게 이제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러려면 지역 스스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거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역의 정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문제는 산적해 있고 어렵고 점점 더 커지고 이러는데 지역의 중요한 인재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역량 있는 인재들을 뽑아낼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국회의원 하실래요? 강원도의회 의원 하실래요? 어떤 거 하시겠어요?
네. 글쎄요. 뭐 다 국회의원 한다고 그러죠. 음. 네. 중앙지향적이기도 하고 훨씬 더 권력이 크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슈의 어떤 전반적인 사이즈, 어려움 이런 거에 비해서 인재는 오히려 중앙으로 몰려가고 네. 이제 쏠림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가속화됩니다. 있습니다. 점점 더 지역에서는 좋은 인재를 찾기 어렵고 네. 이제 이런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역행하는 그런 흐름이 네. 너무나 강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분들, 좀 더 역량 있는 분들, 좀 더 도덕성으로 깨끗한 분들 예. 이런 분들을 뽑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선거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 길은 멉니다. 제 생각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네.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가 지난 대선 이후에 한 1년 만에 선거인데 올해 지방선거를 뭐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네. 근데 이제 학술 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중간 선거라고 중간 선거.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는 중간 평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만에 치러지는데요. 지난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국정 과제들이 계속 힘을 받아서 쭉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네. 아니면 동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지가 결정되는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생각이 그렇겠네요. 됩니다. 또 도 차원에서 보면 또 아주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현직 김진태 도지사가 네. 지난 이제 초선이니까 지난 4년간의 도정에 대해서도 또 중간 평가를 평가받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대개 이제 강원도 도지사는 재선에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초대 최각규 지사만 이제 그때 뭐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그 이후로는 사실 대부분 한 번 들어오면 3선에 성공했었죠. 네. 이제 중간에 이광재에서 조금 다른 예외였고요. 아무튼 그런 어떤 강원도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선거는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나 중간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중간 평가의 의미가 가장 크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제 지방선거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는데 강원도의 이번 지선 특징이라면 또 다른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제 강원도 어떤 선거 지형의 변화 같은 걸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강원도 그러면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수의, 보수적인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10년도를 지나면서 2020년도에 접어들면서 강원도는 오히려 우리 정치학에서 말하는 스윙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요. 그 스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슈에 따라서 뭐 여당을 찍었다, 야당을 찍었다, A당을 찍었다, B당을 찍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민심의 향방이 변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성향이 상당히 커졌다고 보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18개 시군이 있는데 춘천, 원주, 강릉 네. 이 세 이제 우리가 소위 빅3라고 말하는 이 세 개 도시로 인구가 많이 몰려서 지금 거의 반이 다 됐어요. 네. 약 45%가 이제 이 지역에 사시거든요. 또 이 지역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면은 중산층이 몰려 사는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 생겨나면서 그렇죠. 중산층의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이 중산층들 특히 이제 30대, 40대, 50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아파트 지역에 사는 중산층들은 똑똑합니다. 네. 대단히 이제 똑똑하다는 말이 다른 분들은 봐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 선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똑똑한 선택을 하는 그런 정책에 경향이 대해서 민감하다는 표현도 될까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이제 정책의 어떤 부분에 민감하냐가 중요하긴 한데요. 아무튼 과거에 강원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농촌, 산촌, 어촌 이런 농산 어촌 중심의 어떤 투표 행태, 네. 투표 지역에서로부터 중산층 중심의 투표 지역으로 바뀌고 있고 네. 또 특히 영서 지역의 경우는 교통의 발달로 해서 수도권으로부터도 상당히 가까워진 상태이고요. 네. 그런데다가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가 상당히 빠르게 흐르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위 수도권이라든가 경기권에서 보는 도시 중산층 형태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강원도에도 상당히 보편화돼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투표 형태로부터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네. 이제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당은 지금 현재 여당이 있는데 대통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또 도지사는 야당인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소속.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엇갈려 있습니다. 이거 네.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는 이제 교차 선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소야대라고 얘기하기도 여러 가지 하는데 아무튼 상당히 뭐랄까 좀 미묘한 그런 정치적 변수들이 작용하는 선거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돈에 큰 이슈가 없습니다. 네. 그 이전에 예컨대 금강산 관광 이슈 같은 것들, 또 지난번 선거에서는 강원도 특별자치도 같은 도 전체를 어떤 관통하는 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아직까지 그런 이슈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그런 이슈들이라는 것은 지난번 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형성돼서 이제 커져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이슈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슈 없는 이번 강원도 선거의 또 전통적인 보수의 색깔이 어떻게 변할지도 상당히 관심사가 되겠네요. 네. 이번 6.3 지방선거가 판세를 정말 가능하기 어려운 흐름이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특히 뭐 눈여겨 보신 부분이 있는지. 선거에 대해서 선거의 판세에 대해서 또는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천기누설이라서 제가 알아도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실제로 모르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측면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큰 분위기는 현재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아직까지 현재까지의 시점에서 보면 도민들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60%를 그렇죠.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과거 지난번에 있었던 내란 사태 이런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법 검찰이나 사법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 이런 것으로부터 국민들이 많은 답답함을 느꼈었죠. 네. 또 그 이후에 출범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국내 정치, 경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런저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고요. 또 이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적 변화를 담은 그런 과제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들도 많이 공유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권이 유리한 어떤 선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요. 제가 보기에 진보 진영,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진보 진영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현재 여권이 이렇게 높은 지지도를 계속 유지했던 선거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뭐냐면 영동 지역의 변화입니다. 네, 영동 지역은 설사 영서 지역에 수도권 바람이 불어서 어떤 보수적인 분위기가 약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됐던 지역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보여주는 게 영동 지역에서 기존 보수 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네. 말하자면 강릉 지역에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저도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그렇죠. 이게 과연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투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도 여러 가지 변수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질문해 주신 대로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본다면 지난 1년여간 거의 비슷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고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분석이 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떻게 도민의 표심을 좌우할지 앞으로 한 100여일 남았기 때문에 네. 확답은 못하겠네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실질적인 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일찍부터 선거전이 점화됐는데 굵직한 인물들이 지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네. 도지사 예비 후보 경쟁 구도, 각 예비 후보들의 장단점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까요? 뭐 하여간
사람 평가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예, 이제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우선 여권의 경우에는 이제 우상호 전 정무특보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죠. 네. 이광재 전 지사가 출마를 상당히 고심을 했으나 최근에 우상호 전 정무특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자기는 출마를 포기하고 이렇게 그렇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우상호 전 정무특보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약점이자 강점일 수 있는데 네. 주로 정치 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졌었던 중앙정치에서.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정치고 이제 또 지역구도 서울이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과의 연계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또 예컨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이라고 하는 빅3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분은 철원 출신이에요. 네. 철원은 인구가 이제 2만 명 언저리밖에 안 되는 작은 지역이거든요. 아무래도 지역 선거에서는 우리 지역 사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어떤 표를 얻을 수 있는 자기만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것,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으면은 중앙 무대에서 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기에 제가 제일 강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제일 강한 장점은 뭐냐면 중앙 정치와의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정무수석을 했으니까 대통령과도 직접 소통이 되겠죠. 또 이분이 국회의원 오래 하셨으니까 국회의 의원들과도 상당히 소통이 잘 될 것이고 또 정무수석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사실은 청와대 혹은 국회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장차관들,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자들과도 상당히 강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네.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강원도 정치를 얘기할 때 항상 목말랐던 게 뭡니까? 중앙 정치에 강한 네트워크를 가진 분들,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이제 네. 그래서 인물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야권의 경우에는 이제 도내 여권, 중앙에서 야권의 경우에는 이제 김진태 도지사가 아무래도 이제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정치학 이론의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현직은 유리합니다. 그렇죠. 네, 현직이 가지고 부인력이 있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우선 지명도가 높을 수밖에 네.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도정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성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도정에 대한 성과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그 부정적인 것이 더 높게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도의 어떤 살림살이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밖에 네. 없어요. 상대적으로. 또 이분의 경우에 과거에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데다가 이제 강성 이미지, 강성 발언을 했던 그 동영상들이 아직도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약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염동열 전 의원께서 최근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뭐 장단점을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더리 강원 정치에서 도지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고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우리 강원도에는 최각규, 김진선, 이광재, 최문순, 김진태 이렇게 5분의 도지사가 계셨어요. 네. 최각규 전 지사는 이제 초선을 하고 이제 두 번째 김진선 지사한테 이제 그렇죠. 지셨고, 그다음에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에는 다른 이유 때문에 네. 중간에 그만두셨고 했는데 대개 한 번 선택하면 강원도민들은 3선을 김진선, 그 최문선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 번 선택하면 3선으로 가는 네.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방선거라고 하더라도 중앙정치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과 또는 뭐 지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과 무관할 수는 없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선거의 경우에 도지사 후보들이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정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도지사 후보라고 하는 것은 선봉장입니다. 그렇죠. 지역 정치에서는 이분이 앞장서서
강원도의 어떤 캠페인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 선수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어떤 후보가 각 당을 대표하는 후보가 되는지는 전체적인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죠. 그런데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조금 다른 특징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역의 선거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지역민들과 스킨십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은 그 포지션의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선거의 레벨에 따라서는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훨씬 그 우위를 갖는 이제 그런 측면들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엔 강원도지사 선거는 여야 놓칠 수 없는 정말 뜨거운 경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선거 결과를 봤을 때 한국 정치의 구조와 유권자의 인식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당 우선보다는 일 잘하는 능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좀 뚜렷하다고 하는데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저는 상당히 빨리 우리나라 유권자들 인식이 빨리 변한다고 네. 느끼는데요.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예컨대 이념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국가 발전, 사회개혁 이런 거대 담론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큰 역할을 해왔어요. 네. 물론 아직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최근에 30대, 40대 젊은 유권자들은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나한테 얼마큼 더 줄 거냐.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이 커지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랄까 좀 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MZ세대들 특히 말이죠. 이런 분들한테 커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말씀드렸는데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뭐냐면 이념이라든가 거대 담론보다는 실용적인 정책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국익이 중요하다 또는 국민들의 삶이 중요하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호응을 얻어서 지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아직도 내란 사태를 옹호한다든가 윤호개인을 지지한다든가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들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변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다양한 트렌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의 색은 아직도 확고히 갖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유권자의 인식이 좀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다. 네, 그런 트렌드는 분명한 것 같고 강원도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교수님이 바라는 희망적인 지방 시대라고 할까요? 이번 선거 통해서 기대하시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30년 동안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진화해 왔습니다. 저는 한층 나아진 모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관적일 필요 없고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최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국 시민들의 민주 역량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못할 리가 없어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 선거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당들에서 좀 더 깨끗하고 역량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이런 후보들을 공천을 하고 또 유권자들이 지역 정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그중에서 가장 나은 분들을 뽑아내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매 선거마다 하나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또 저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방자치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기석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 명예교수와 함께 6.3 지방선거의 핵심 포인트 판세를 좀 미리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단순한 지역 대표를 뽑는 정치 일정이 아니고 도민과 시민의 삶, 지역 정책과 발전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토론과 정당 간 경합으로 또 역량 있는 적임자를 가려내고 투표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유권자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슈강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